장회익 교수님께서 과학과 인문학의 한 융합 모형, 이런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장혜익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신 후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셨고요. 텍사스대 연구원, 루이지애나 방문 교수를 거쳐 70년도부터 33년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2003년도 정년 퇴임을 하신 후 녹색대 총장을 지내셨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물리학자, 그리고 온생명 사상가로서 저희한테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아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대한 자리인 줄 모르고 어제 이 발표 자리가 준비가 좀 부실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네요. 근데 우연히 한번 제가 할 얘기를 쭉 한번 봤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할 제목은 이 과학과 인문학의 한 융합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학문을 하는 목적은 이 삶을 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온전한 삶, 이왕 우리가 산다면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온전한 삶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저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삶과 동시에 그 온전한 삶, 근데 그것은 잠정적이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완전한 답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최선의 온전한 삶에 부합되는 삶,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이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항상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 모형을, 온전한 삶의 한 모형을 생각하는데요. 이게 메비우스의 띠죠. 이 메비우스 띠와 같은 모형이라고 일단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메비우스 띠와 같으냐 하면은 조금 구체화 시키면은, 제일 먼저 자연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안다고, 출발은 어디서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저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박장범 교수님이 우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또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주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주 내에서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우주의 이해와 생명의 이해, 그리고 물론 인간이 우리한테 또 특별히 중요한 점인데요. 여기서 인간은 제가 두 가지 색깔로 바꿨습니다. 하나는 객체, 우리 몸,
인간은 생명의 한 부분이고 당연히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객체로 물질 대상으로 보는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같은 인간인데 주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요 둘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체를 가진 인간은 주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삶의 양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 중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 인식 작업에서 자연에 대한 사고를 한 결과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준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물질 세계입니다. 또는 자연과학의 세계죠. 물질을 대상으로 여기까지 오고 인간에게도 물질이 있지만 주체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도 물질과 이 주체는 하나의 면인데, 바깥면이 물질이라면 내면이 주체다. 동시에 있으면서 전혀 표면적으로 보기는 전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될 때에 여기서부터는 내면이 겉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가 이렇게 가다가 이 내면이 밖으로 나와요. 이 밖으로 나와서 알미 형성이 돼서 다시 외면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모형을 하고 있고, 이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중요한 알미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과학과 인문학, 과학은 이쪽 분야라면 인문학은 이쪽 분야인데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모형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간략하게나마 시간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간략하게나마 이 기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연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자연과학의 전체를 포함하지만은 가장 간략하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그 거시적인 대상, 아까 그 현상 또는 물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임의의 거시적인 현상을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둘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한테 이미 상당히 익숙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교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 정교하지 못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과학에서는 그것을 의미 있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에서 정교성이란 말은 실제로는 쓰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말을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것은 정교하지 못한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S라고 하면 그것에 마이너스 붙인 것, 그럼 그것이 정교한 정도가 아니냐. 근데 우리한테는 정교한 것이 말하자면 긍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기본 개념으로 삼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낫다고 해서 저는 이제 정교성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예를 들면은 이게 물 1kg이라고 가정을 하겠어요. H2O 분자 3 곱하기 10의 25승계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의 두 가지, 우리가 물론 사실은 세 가지 또는 그 이상이 되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 이것이 액체로 있을 때가 있고 고체로 있을 때가 있죠. 하나는 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얼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똑같은 대상인데, 물일 경우와 얼음일 경우 어느 쪽이 많으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에너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로 있을 때가 에너지가 더 많으냐, 얼음으로 됐을 때가 에너지가 더 많으냐? 물일 때
물일 때가. 예, 맞습니다. 쉽게 보면 이래요. 이것이 얼음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물로 되게 만들려면 열을 가해야 되죠. 그 열이 바로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물이 되니까, 물로 됐을 때는 그만큼 에너지를 더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에너지가 더 많다. 납득이 되시죠? 그럼 어느 쪽이 더 정교하냐? 어느 분이 말씀. 얼음으로 되어 있을 때가 더 정교하냐? 물로 되어 있을 때가 더 정교하냐? 예? 얼음이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 직관을 보더라도 얼음이 되려면 물 분자가 제자리에 딱딱딱딱 자리를 지켜야 되고, 물일 경우에는 흐들흐들 움직여도 여전히 물이죠. 그러니까 덜 정교하다. 얼마만큼 더 정교하고 덜 정교하냐? 이것도 과학에서는 이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요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이것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의 기본 원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기본 원리, 뭐 오전에 그 물리학의 얘기도 했는데요. 이 동력학, 양력학이라든가 아마 이런 거는 오히려 테크니컬한 걸로 보고, 그것은 안다고 칠 때에 실제로 현상이 어느 쪽으로 변하느냐, 이거 연력학의 원리인데요. 변화의 기본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고립계에서 지금 이 그림에 이거 빨간 테두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립계, 이 밖에서부터 에너지나 물질에 출입 없는 이 전체에서 이 변화의 원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누리죠.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이리 옮겨갈 수도 있고 이것이 이리 갈 수도 있지만, 이 전체 이 안에 있는 에너지는 고립되어있는 경우에 불변이다. 이거죠. 정교성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교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주변의 요동이 나타나면 이것은 깨질 수는 있지만 더 생겨날 수는 없다. 이것이 변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 전체를 배경계와 대상계로 구분한다면, 지금 현재 이 방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이 대상 하나를 얘기했지만, 이 대상은 고립계가 아니에요. 이 방 안에 있죠. 이 방에 공기가 있어요. 그것을 배경계라고 하면, 이 대상계, 저 물병이 어떻게 되겠냐? 이 공기 안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 둘의 에너지의 변화의 합은 0이고 정교성의 변화의 합은 0보다 작다.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이것보다가 이제 대상계만 얘기할 때는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이것은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한테 맞아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정의를 그냥 보세요. 에너지와 그 다음에 정교성에다가 온도를 곱한 것을 자유에너지라고 한다. 이건 정의.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대단히 유용한 성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온도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온도는 배경에, 예를 들면 우리 방이면 방의 공기죠. 공기의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온도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 공기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공기에다가 델타 E라는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에 정교성이 얼마나 낮아지느냐 하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경계에 관한 거죠. 이것을 여기다 곱하고 요것과 요것은 대상에 관한 거. 그래서 배경계의 성질과 대상의 성질을 연결해서 자유에너지라는 것을 정의하면, 그러면은 이제 대단히 편리한, 여기서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 자유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에너지 E와 이 전교성의 변화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여기 준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요것은 T는 이걸 의미하죠. 집어넣으면 이 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전교성의 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자유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자유에너지 변화의 기본 원리를 아주 간단히 배경계가 있을 때 자유에너지는 항상 줄어든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보편 원리. 다시 말하면 모든 변화는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쪽으로만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보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물과 얼음일 경우에 물의 자유에너지 지금 현재 상온에서 물의 자유에너지 값은 이거고 얼음의 자유에너지 값은 이거만큼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것은 이 대상은 물로 있는 걸로 이미 표시를 했어요. 상온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물로 있죠. 그런데 온도가 변하면 이 자유에너지 값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온도의 함수니까. 그래서 보면은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이 물의 경우보다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러면 자유에너지가 낮은 쪽으로만 변한다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연력학적으로 마땅치 않죠. 이것이 바로 왜 물은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린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의 없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쪽으로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이 항의 역할이 커요. 근데 이것은 낮은 쪽으로만 가니까 온도가 높을 때는 낮은 쪽이라고 하는 건 전교성이 작은 쪽이 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교성은 줄어들어요. 뭐 그런 얘기가 되고 온도가 만약에 무한대가 되면 전교성은 0이 되는 것이 뭐 자연의 기본 이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론 아까 박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주의 빅뱅 당시의 자유에너지를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이런 이 차원으로 그냥 상상해서 그렸어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가장 낮은 데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한 대칭. 다시 말하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정교성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것이 온도의 함수니까 이렇게 되죠. 더 올라가면은 그러면 여기에 요동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주에 요동이 있어요. 이대로 지속이 될 수가 없죠. 이 요동 때문에 어느 쪽으로인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에 비로소 힘과 입자의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주 안에서 어떤 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자유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두 식으로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오전에 원자핵과 전자를 갖다가 맞춰서 돌리면 원자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전자를 어떻게 돌립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이것이 따로 있을 때의 자유에너지보다 원자를 구성하고 있을 때의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온도를 더 높여버리면 이것이 깨져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원자들이 더 큰 분자로 되는 것도 온도가 더 내려가면 이걸로 돼 있을 때보다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때가 자유에너지가 더 낮은 거예요. 또 소형 분자로 떨어져 있다가 더 큰 분자로 되는 것은
역시 온도가 더 낮아서 대형 분자로 됐을 때가 자유에너지가 더 낮고, 그 중에 구체적인 사례가 액체와 구체로 됐을 때 우리가 이미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현상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내에 있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간단한 한 가지 그 법칙에 의해서 이것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으로 그 설명을 위해서 이 바탕 질서라는 것과 이 국소 질서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하겠어요. 국소 질서는 어떤 정교성을 가진 어떤 덩어리가 시간 공간적으로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국소 질서. 그리고 공간적으로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를 바탕 질서. 그리고 이것은 바탕 질서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자유에너지가 왜 중요하냐?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이미 높은 자유에너지에 있어서 더 낮은 자유에너지를 가진 쪽으로 갈 수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자유에너지의 감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에너지가 바닥에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더구나 살아있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분의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 움직일 수가 있지, 우리 자신의 자유에너지가 바닥이 되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뭐죠? 용돈이나 마찬가지. 용돈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용돈이 있어야 뭐든지 살 수도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계에서는 자유에너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는 상당히 풍부한 자유에너지가 있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자유에너지가 자꾸 쓰기만 하고 없어지기만 하면은 자유에너지가 금방 바닥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동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다시피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와요. 그럼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자유에너지로, 다시 말하면 이 태양광이 지구 주변을 둘러싼 여기에 도달할 때는 이거만한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도달해요. 이거만한 에너지. 그 공식이 에너지가 이것만큼 여기 올 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하는 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적색광, 광합성에 가장 많이 사용된 적색광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것의 76.4% 정도가 자유에너지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물론 100%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잘만 활용하면 우리한테 유용한 걸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이제 생명이 활동 가능하게 되는 생명의 원동력을 이루는 그 기본 원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국수 질서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배터리가 이 국소 질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사례를 보면은 자유에너지와 물질의 유입이 있을 때에 여기에 요동이 일어나면 자유에너지가 더 높은 쪽으로 순간적으로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연력학적으로는 이것이 이거보다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잠시 동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있다가 다시 일이 떨어지죠. 물론 이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장벽은 촉매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것을 속도를 많이 바꿀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잠시 동안은 이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지 않은 데로 갈 수도 있다. 물론 자유에너지가 외부에서 공급이 되면 그러면 여기 있던 것을 이리 올릴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주 내에 여러 가지 형상의 다양성을 가지는, 정교성을 가지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1차 질서라고 봐요. 1차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바위라든가 돌이라든가 폭포라든가 이런 모든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소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상당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1차 질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어진 소지에서 자유에너지가 계속, 물론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오는 걸 전제로 해서 자유에너지가 최소를 하면서 만들어진 현상들. 이것은 화성의 최근의 사진이지만 거기도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우주 내의 어떠한 행성에서도 다 비슷한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물리과학자들은 지질학자를 포함해서 이것을 연구하죠. 왜 이렇게 돼 있냐.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우리는 자갈더미나 토끼 한 마리나 대수롭지 않게 볼 수가 있지만 이것하고 이것의 정교성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의 정교성은 저 짝에 비해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정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정교성을 가진 토끼가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출현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그 활동의 자유에너지 소스는 뭐냐? 이것이 생명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 두 개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면 생명을 이해한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1차 질서를 우리가 이해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2차 질서, 이건 전혀 다른 성격의 정교성을 가지는 건데 이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어요. 여기서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를 제가 제시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정교성을 가진 어떤 물체가 됐는데 이것을 구성하는 이런 물질들은 흔히 있어요. 여기까지 이런 물질들이 흩어져 있다가 우연히 말하자면 요동 속에서 이것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의 정교성이 클수록 그 생겨나기에 필요로 한 시간은 길죠. 왜냐하면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죠. 100만 년, 1억 년 만에 한 번 일어나야 기적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년이 지나면 우연히 이만한 정교성을 가진 것이 생겨났다 하는 가정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교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 지나면 금방 이걸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3, 4일이면 100만 년이 걸려서 생겼지만 3, 4일이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존속하는 시간은 3, 4일을 100만 년으로 나눈 포션만 여기서 존속하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시 여기에 더 얹혀서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정교성을 가진 이런 것이 또 생겨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정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한 자리에 늘 있다면 다시 100만 년 동안 주변에 어떤 요동이 있고 물질이 지나가면 이게 된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정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생기는데 실제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냐? 이것은 지금 가상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일이 아닌데, 계속 여기 있지 않은데 있다고 가정하면 100만 년 더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어떻게 있느냐? 100만 년에 3, 4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0만 년이 지나면 3, 4일, 또 100만 년이 지나서 또 3, 4일, 이것이 다 쌓여서 100만 년이 지나면 이게 생긴다, 그 얘기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됐어요? 뭐 간단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공식 이거예요. 100조 전이 걸려요. 100조 전. 우주 지금 138억 년 박 교수가 얘기하셨는데, 우주 138억 년에 7,000번, 우주가 현재까지 지나온 시간에 7,000바퀴를 돌아야
한 단계 더 높은 정교성을 가진 대상이 생겨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엄청나게 더 큰 정교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토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 여기에 이제 그것이 이제 2차 질서인데요. 여기에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거 ALO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자신의 존속 기간 안에 자신과 대등한 국소 질서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국소 질서.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으면 이것은 이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으면 거기에 끼어서 그것을 돕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이것이 촉매 역할이죠. 근데 이것은 그것이 있으면서 촉매를 하는데 뭐를 어떻게 촉매를 하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산물 자체가 자기하고 같은 거가 나오는 그런 촉매를 하는 것을 이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 오토캐탈리틱 로컬 오더라고 이렇게 부르고 편의상 ALO라고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은 아까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것을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것이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라면 처음에 이거 하나 나올 때에 100만 년이 걸렸지만 하루 이틀이면 이거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면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이쯤 되면 이 중에 몇 개는 이미 수명이 짧아서 3, 4일 지났으니까 깨지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더 많죠. 그러면 그것들이 또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일부 깨지지만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라면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2개월 안에 10만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2개월 안에 10만. 그러니까 처음 하나 생겨나는데 100만 년이 걸렸지만, 그거 하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두 달이면은 1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요. 이것이 하나 있을 때에 다시 여기에 요동을 해서 이거 생기는데 100만 년이 걸렸죠.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고 1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통해서 이게 되더라도 이게 나오죠. 그때 이게 나올 내 필요한 시간이 얼마가 되겠어요? 하나 있을 때 100만 년이 걸리는데 10만 개 중에 어느 하나를 걸쳐도 이게 된다 그러면 얼마만한 시간에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암산이 되는데요. 10년이면 돼요. 아까 100조 년이 걸리는 것이, 이게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라면 10년에 하나씩 기적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도 또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가 되면 불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상에서 한 3, 40억 년 동안 최초의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가 생겨났다면 매 10년마다 한 단계 높은 이 정교성을 가진 것이 출현하면은 3, 4억 번의 점프를 뛰었죠. 3, 4억 번의 점프를 뛰면은 뭐가 나오냐? 토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토끼가 있을 수 있다. 그 토끼뿐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같은 존재도 크게 보면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들이 촉매 역할을 해서, 그 존재가 우리를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그냥 몸이 있음으로써 우리 같은 것이 나왔죠. 나온 프로세스는 이 전체 그 더 큰 시스템 속에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존재가 2차 질서인데, 여기 계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점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어떠한 것이 있으면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가 되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면 자체 촉매적 국소 질서가 되느냐. 그 하나의 그 가장 간단한 모형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구성체를 만드는 이 구성 요소가 A, B, C, D, E 4가지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여기 물론 이런 것을
충분히 담고 있는 바탕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오메가라고 하는 바탕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뭐냐 하면 A와 B는 서로 만나면 당분간 붙어 있고 떨어지기 싫어해요. 물론 영원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떤 상황이 되면 떨어지지만 그래도 붙어 있을 확률이 아주 크고, C와 D도 마찬가지. 서로 만나면 붙어 있고 싶어 하는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졌다. 이게 구체적인 사례로는 RNA의 4가지 염기 중에 사실은 이 2가지 염기가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연히 아까 말했죠. 100만 년의 요동을 거쳐서 이러한 정교한 체계가 하나 형성이 됐다. 이건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것은 그 순서하고 다 짝이 맞는 서로 친화력을 가진 것들이 있는, 그리고 이것은 옆에서 이것들을 움직여주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이것이 되면은 이것은 대단히 정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을 좁혔다 늘렸다 한다든가 등등의 기능을 하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100만 년에 하나 생긴 국소 질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자체 총무적 국소 질서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보세요. 이게 벌리면, 그리고 옆에서 이런 물질들이 지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지나가죠. 다음 순간에 보세요. 이렇게 되죠.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다음에 이것을 벌려요. 순식간에 가뜩이 둘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생기면 이게 자체 총무적 국소 질서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정교한 걸로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그러한 아주 수준이 높은 대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최초의 자체 종교적 국소질서의 1이라고 하는 타입가 생기고, 여기 괄호한 것은 그것이 10만, 예를 들어서 개체 9이 돼요. 그 다음에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또 자체 종교적 국소질서가 생겨날 수가 있다 하는 걸 지금 보였죠. 등등 이것을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쭉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파란 선을 여기다 그은 것은 이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존재를 했고 존재했어야만 이것이 나오지만 현재는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탕 질서가 오메가 1이라고 하는 타입에서 이것이 있는데, 이만큼 지나오면서 바탕 질서 자체가 달라져요. 달라지면 이미 이것들은 이 바탕 질서 안에서는 존속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것들은 이제 새로운 이 바탕 질서에서 존속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물론 처음부터 여기에 갔더라면 존속이 안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는 유리된 산소, 그러니까 O2, 우리가 항상 호흡하는 그 산소가 거의 없어요. 전체 기체에 뭐 0.00 몇 %밖에 없어요. 우리 지구 이외에 거의 대부분 행성이 그렇죠. 왜냐? 산소라고 하는 성격상 다른 물질을 만나면 굉장히 강한 산화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철을 만나면 뭐가 돼요? 금방 녹이 되죠. 해서 산소는 떠다닐 여유가 없어요. 금방 화합하니까. 근데 이때는 왜 있냐? 계속해서 뿜어내죠. 뿜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화합하는 속도보다 뿜어내는 속도가 더 크지 않고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계속 있고, 현재 우리는 한 20% 정도가 있고 그래야만 이것들은 존속이 돼요. 이것들은 산소를 만나면 제거가 되죠.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2차 질서의 체계인데, 이 2차 질서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적어도 이 녹색 박스 안에 들어간 이 전체가 함께 해야 존재하지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에 2차 질서의 존재론적인 단위. 2차 질서는 존재하자면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적어도 현존 질서는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뭐냐? 우주 내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름을 온생명이라고 하자. 이것이 생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까 우리가 토끼 예를 들었지만
토끼는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온생명이라 하죠. 이 전체가 한 덩어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를 지칭하는 명칭이 필요하다 거죠. 그래서 제가 온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했고, 이것을 가르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 개념과 어떻게 다르냐? 그거 하기 전에 그 온생명에서 각각의 개체가 자유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하기를 빛 자체는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각각의 개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유에너지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 햇빛 직접 받고 있지만 우리가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영양물질이 우리 몸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유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녹색 식물, 녹색 생물이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는 이것을 결합해서 이런 그 유기물을 형성하는 이 유기물의 자유에너지로 이것을 바꿔줘요. 그러면 이것이 이리 가면서 다시 산소를 만나서 이 각각의 개체가 활용하는 자유에너지로 소용이 되고 소비가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걸로 오고 이 과정이 계속 지속이 돼야 이 2차 질서가 유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차 질서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온생명적인 성격이 이건 이미 아까 얘기했어요. 이 산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론적인 단위는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것의 존재론적인 단위를 어떻게 쳐야 되느냐? 이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온생명 관점이에요. 근데 과거에 또는 대부분의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생명은 이런 거 하나하나. 그래서 이 빨간 것만 따로 이렇게. 또는 처음엔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생겼다가 이거 되고 이것을 생명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토끼 한 마리 속에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 속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그 생명이 뭐냐?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토끼 안에 있는 어떤 성질이 도대체 그 중에 어떤 것이 생명이냐? 이것이 말은 쉽지만 우리의 일상적 생명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이거죠. 우주 내에 여러 가지 국소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종류의 국소 질서도 섞여 있어요. 그럼 이러한 종류의 국소 질서는 활동도 하고 굉장히 다르다. 토끼라든가 뭐 두더지라든가 또 소나무는 돌, 뭐 바위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게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아있게 하는데 그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성격을 그것이 가지고 있을 거다. 그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얻게 되는 생명 개념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끼 안에 뭐가 있길래 생명이 되느냐.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깊은 연구를 하죠. 여기 브리타니카의 생명이라고 하는 섹션을 보면 6가지 정의가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전체가 생명인데 그 부분적인 나 생명 하나하나를 가지고 생명이라고 보고 이게 왜 생명이 되느냐? 이게 왜 생명이 되느냐? 하고 보니까 각각 다른 답을 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정답은 이거죠. 온 생명을 보고 이것이 생명인데 당연히 그 안에 이것들은 다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의 나 생명들은 이 온 생명을 구성하고 있고 온 생명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거 보면 생명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우주의 기본 법칙을 자연의 기본 법칙을 통해서 물질과 생명을 이해하는 데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간이 몇 시까지 해야죠? 아이고 시간이 그럼 빨리 가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는 우리가 나 생명이라고 보고 온 생명이 돼야 생명이 되니까 그 나머지를 우리가 오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나 생명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온 생명 안에서 하나의 참여자로서만
존재하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참여자로서의 생존 유지의 관건이 뭐냐면 여타와 여타의 그 참여자들과의 성공적인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 성공적인 관계 맺음은 이 외부 상황에 대해서, 이 오생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 자신 속에 일부 가지고 있어야 매치가 돼요. 그래서 외부를 내적으로 반영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지식이고, 또 이것이 변해 나갈 때는 그것을 변해 나가는 것을 수시로 가지고 교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긴밀한 동조 아래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알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의 담지자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이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의 담지자죠. 그러나 우리가 왜 여기서 떠들고 있어요? 공유하죠. 인류 전체가 알을 우리가 공유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공유된 알을 가지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류가 공유한 알. 이런 의미에서 인류라고 하는 것은 온 생명 안에서 어떤 존재냐? 온 생명은 하나의 신체에 대비시킨다면 인류의 기능은 두뇌의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 생각이라든가 지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뇌가 있고 두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대단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듯이 온 생명, 커다란 온 생명 안에서 인류가 특별히 기여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자유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어떤 걸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는, 삶을 이해하는 기능이 인류의 특별한 기능이다. 이것이 두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이쪽은 두뇌 또는 모든 물질적인 것, 아까 얘기한 파란 선, 물질적인 세계인데, 그 안에 주체적 양상이 나타나요. 이 알을 가지게 되면 주체적인 양상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거, 이게 주체의 발견이죠. 거기다 이러고 쓴 이것이 객관적으로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나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주체된 자만이 주체성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다. 이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에 내면 삶의 세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삶의 세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작은 나, 개체로서의 나가 있고,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하나의 공동체죠. 하지만 내 몸은 어디까지 가느냐? 내 생명은 온 생명이 나기 때문에 이 온 생명에 속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인칭에 해당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 세계의 나가 어떠한 조화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라고 하는 주체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인문학적인 소재예요. 나와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또는 사회, 이러한 세계로 우리가 메비우스의 띠 이면이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그냥 그저 장난으로 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만 중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소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도 있어요. 애국자 또는 문자.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은 드물겠죠. 성인.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사느냐, 이 우리 삶의 세계가 되겠어요. 뭐 온생명도 의식의 주체인가? 저는 온생명에서 온생명을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으면 주체라고 봐요. 그렇지만 시간이 거의 가서 그냥 간단히 진행하겠어요. 우리 온생명은 지금 새로운 주체로 깨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온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생명을 나라고 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온생명은 깨어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깨어난다면 온생명의 주체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우주사적인 사건이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우리 온 생명이 40억 년을 지내왔지만 아직도 이것이 나다 하고 나를 파악하고 온 생명 전체 단위로 삶을 생각한 건 지금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 바로 온 생명의 주체를 형성하는 존재인데 이 인간이 자기 위치를 잘못 파악해서 암세포도를 하고 온 생명의 신체를 죽여가고 있다 하는 것은 역설이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삶과 삶을 정리하면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체적 양상, 주체가 나타날 때 삶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인식적 활동인데요. 이것의 1차적 목표는 성공적인 관계 맺기였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밖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계를 맺기인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경우에 와서는 성공적인 자기 이해에 도달한다. 내가 누구냐 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다시 연결 구조를 보면 과학, 그건 여기까지 와서 주체가 돼서 삶의 양상을 이해하고 다시 인식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다시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꺾여요. 그래서 두 번이 꺾이면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된 이것이 메비우스의 띠 모형인데요. 우주와 생명에 대한 외부 이해, 그래서 과학의 이해고 삶과 삶의 내적인 이해, 이것이 다시 일이 연결된다. 이 전체가 빈틈없이 연결될 때 우리 삶은 완성된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온전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진정한 학문은 순환적 연결 속에 이루어진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연결이 돼요. 순환 논리긴 하지만 전체를 엮어서 빈틈없이 순환시키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이 아니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메비우스의 띠를 완성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인간이 메비우스 띠를 완성한다면 이는 인간과 우주 전체 사이의 새로운 내적 연관, 곧 새로운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셈이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인간은 온 생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우주적 존재로 부상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